이영재 씨 와이프 되시는 분이시죠? 네, 맞는데 누구시죠? 이영재 씨 아이를 갖게 된 사람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그쪽이랑 이혼하고 저랑 살겠다고 하네요. 어차피 아이도 없으신데 빠르게 도장 찍어주세요. 알겠어요. 일단 갈 때는 가더라도 받을 건 다 받고 가야겠네요. 위자료나 톡톡히 준비해놔. 벌써 1년 전 일이네요. 저는 작년에 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남편과 긴 소송 끝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회사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결국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생겨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꿈만 같았습니다. 여자로서 수치심도 들고 내가 뭘 잘못해서 쫓겨나야 하는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끝까지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는 남편은 상간녀가 저한테 연락해오던 그날 이후부터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마도 상간녀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은 애초에 자기 아들 말이라면 껌뻑 죽는 분들인데다 아이 문제 때문에 한참 마찰을 겪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간녀가 아이까지 생긴 이상 저는 완전 찬밥 신세였죠. 처음에는 창피해서 친정의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 어렵사리 친정엄마에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너 지금 거기서 뭐하고 있냐고 당장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하셔서 바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놓고 저를 기만하고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 상간녀와 애까지 생긴 이 마당에 제가 곱게 도장 찍고 나가줄 이유는 전혀 없었고 남편과 겨우 2년 살았지만 재산분할과 양쪽 바람 피운 두 놈들에게 위자료까지 톡톡히 청구했어요. 야, 너 끝까지 이럴 거야? 옛날 같았으면 애 안 낳는다고 했을 때 진작 소방 맞고 집에서 쫓겨났어. 마지막까지 추잡하게 굴지 말고 빨리 도장 찍고 사라져. 제가 왜요, 어머니? 제가 언제 애 안 낳겠다고 한 적 있어요? 지금은 상황이 여유가 없으니까 딱 2년만 더 있다가 갖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디 네 마음대로 되는 일이니? 2년 후면 너도 나이가 34인데 그때 가서 애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네가 어떻게 장담해? 됐으니까 어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가 달라는 그 돈 받을 수 있나 어디 두고 보자. 하지만 심호의 바람과는 달리 법은 당연히 제 편이었고 저와 저희 쪽 변호사가 요구했던 금액대로 다 보상을 받고 나올 수 있었어요. 남편의 상간녀는 27살에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달라고 했던 위자료 3천만 원을 준비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듣기로는 전부 시댁에서 내줬다고 하던데 그만큼 손주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었나 봅니다. 이혼한 마당이지만 전 남편 이야기를 하자면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180이 훌쩍 넘는 훤칠한 키에 30대 중반이라곤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동안의 얼굴이에요. 성격도 조용하고 술, 담배도 즐기지 않아서 남편으론 딱이다 생각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남편의 성격이 완전 마마보이인데다가 시어머니의 괴팍한 성격은 정말이지 숨도 못 쉬게 저를 괴롭히고 압박을 하더라고요. 시모는 완전 생각 자체가 옛날 분이라서 며느리는 이 집안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시어머니 말씀은 하늘이고 저는 남편과 시댁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유일한 아들로 온 식구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던 남편은 모든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결혼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2년이나 버티고 살았습니다. 참고로 그 와중에 6개월 정도는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허리랑 다리를 수술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 병수발까지 다 들었어요. 물론 저는 전업주부도 아니었고 회사 다닐 거 다 다니면서 제 시간 쪼개서 시어머니 병원을 오가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 막판에는 왜 빨리 손자 낳아주지 않냐고 어찌나 난리를 피우던지 지금 애 낳기엔 집안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서 딱 2년만 미루겠다고 하던 사이에 남편이 밖에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일사천리로 이혼까지 가게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받을 거 다 받고 남편과 끝내 남남으로 갈라서게 되는 날 그 얄미운 상간녀에게 또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뺏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괜찮아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그 집 며느리로 한번 잘 살아봐요. 저는 받을 돈 다 받고 나가니까 새 출발하면 그만이죠. 그래요. 큰돈 벌어서 좋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쪽팔려서 돈 달라 소리도 못했을 것 같은데. 쪽팔릴 게 있나요? 돈은 받고 나가야지. 아무튼 그 집에서 며느리로 사는 게 생각만큼 쉽진 않을 거예요. 뭔가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선배로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건 해줄 테니까. 제 앞길은 제가 알아서 해요. 쫓겨나는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 못된 것이 끝까지 제 속을 긁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프고 힘들었지만 이젠 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복수하는 길이란 생각으로 더 잘 먹고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고 있었죠. 물론 마음의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아서 얼마 전까지도 전 남편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심호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치가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 남편과 아이 낳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을 상간녀를 떠올리면 진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잊혀지고 제 현실에 집중하게 되면서 나아졌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문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곤 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뜻밖의 연락을 받고 그 뒤로부터는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난 뒤로는 친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지내는데 그날도 일찍 퇴근해서 부모님과 저녁 먹고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돌아왔어요. 저녁 10시쯤 되어서 씻고 제 방 침대에 누워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의 1년 만에 반가운 이름이 제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언니, 잠깐 저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카톡 주고받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랑 살면서 어떻게 2년 동안 버티고 살았어요? 나 진짜 미치겠어요. 어떡하면 좋아?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 애 낳고 난 뒤로 매일같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하나 잔소리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밥 해주라 하고 시댁에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불러서 일 시키는데 나 진짜 이러다 미치겠어요. 내가 그때 경고했잖아요. 그 집안 며느리 생활 쉽지 않을 거라고. 진짜 이 정도일 줄은 저도 몰랐죠. 남편은 자기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맞는 말이라 하고? 저는 이 집안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요. 애가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이혼할 수도 없고 진짜 어쩌면 좋아요. 그쪽이 선택한 길이니까 한번 잘해봐요. 혹시 알아요? 살다 보면 적응해서 즐기면서 살게 될지. 언니가 그냥 이 집에 다시 들어와서 살면 안 돼요. 나 진짜 미치겠어. 어쩌면 좋아. 전 남편도 아니라 상간녀에게 다시 연락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락 끊고 난 뒤에 침대에 가만 누워서 생각을 해봤는데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웃기고 통쾌한 기분이 계속 들더라고요. 지옥 불구덩이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기고만장해서 저를 놀리던 그 모습과 1년 후에 지금의 모습이 비교되면서 더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 집안에서 더 더럽고 험한 꼴까지 다 보고 이혼했어요. 2년 동안 시집살이 당할 만큼 당하고 시모수발 남편 수발 다 들면서도 제 몫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며 돈까지 벌어와야 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 상간녀는 결혼하고 난 뒤로는 애 낳고 집에서 살림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아직 매운맛을 제대로 보기도 전이라 생각합니다. 저야 애라도 없었으니 빨리 탈출이라도 할 수 있었지. 걔는 갓난아이를 두고서 지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제는 상간녀에 대한 원망보다는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더 들면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쪽 시어머니 성격에 절대 가만 안 놔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들 볶을 텐데 애를 봐서라도 마냥 참고 살아야지 이제 와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은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절대 시어머니 사이에서 아내 편을 들어줄 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엄마 말이 맞다면서 더 염장을 지르는 타입이죠. 오죽했으면 이혼한 전 와이프한테 카톡까지 보냈을까 싶은 마음이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그때 상간녀가 아이를 갖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저는 남편이 바람피는 줄도 모르고 그 집에서 욕먹어가며 며느리 노릇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평생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는 두 발 쭉 뻗고 사이다를 마신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젠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고 선물처럼 얻게 된 두 번째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생각은 좀 해봤어?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할게. 처형 쪽은 절대 안 된대?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봐. 안 그래도 오늘 낮에 언니랑 전화해봤어. 그쪽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애도 벌써 초등학교 들어갔고
집에 남는 방도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더라. 형부한테 한 번 이야기해봤다가 부부싸움 할 뻔했대. 근데 우리도 사정이 별로 안 좋은 건 마찬가지야. 우리 둘이 맞벌이 하고 사느라 애도 못 갖고 있는데 지금 집 대출 갚는 것만 해도 힘들어. 근데 우리 형편에 어떻게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겠어? 그렇다고 우리 엄마 혼자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 작년에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총구석에 살고 있는데 혼자 사니까 위험한 일 생길 것 같아서 불안하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언니가 엄마 용돈 30만 원씩 보태주겠대. 30만 원 받아봐야 그냥 장모님 용돈밖에 안 되는 거지. 누군가는 장모님 모셔야 하는 건 나도 아는데 형님도 힘들다고 못한다는 걸 굳이 우리가 해야 하나 싶네. 현실적으로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지. 언젠간 아이 가질 계획도 해야 하는데. 우리 엄마 방 하나만 내어주면 조용히 사실 뿐이야. 집에서 살림도 다 해주실 텐데 그럼 당신도 조금은 더 편해질 수 있잖아.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나는 그냥 우리 엄마가 시골에 혼자 살다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돼서 그래. 우리가 모시고 살자. 응?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 요양원 같은 곳은 생각해봤어? 우리 회사 사람이 그러는데 요즘 시설도 좋고 잘해준대. 어디 몸이 불편하시면 그 안에서 바로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여보, 그냥 우리가 모시고 살자. 우리 엄마 이제 칠순인데 어떻게 벌써 요양원에 보내? 내가 모시고 살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아니, 요즘 요양원이 엄청 잘 되어 있다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한 곳이 아니야. 그걸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한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어서 나랑 언니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이 모시기 싫으니까 요양원에 보내라고? 나는 죽어도 말 못하겠어. 평생 농사 짓느라 허리도 굽고 무릎도 안 좋은데 내가 모시고 살아야 속이 편할 것 같아. 나도 그건 아는데 장모님 생각하면 나도 마음이 안 좋은 건 사실이야. 당신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집에서 당신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눈치 줄 사람도 아니고 사위 불편하게 하는 일 없을 거야.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이게 말처럼 뚝딱 쉬운 일은 아니니까. 내가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시부모님도 못 모시고 사는데 장모 모시고 사는 게 마음에 걸리겠지. 그래도 당신네는 아주버님도 있고 시부모님도 잘 사시잖아? 우리 엄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아니면 봐줄 사람이 없어. 당신한테 신경 쓰이게 안 할 테니까 우리가 모시자. 난 진짜 우리 형편에 당장 식구가 하나 늘어나는 게 걱정이야. 내가 능력이 많아서 돈이라도 많이 벌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두 사람이면 라면 먹고 대충 때우고 넘어갈 일도 장모님 계시면 반찬 하나에 더 신경 써야 하고.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니까. 우리 엄마 평생 시골에서 사셔서 김치만 하나 있어도 식사 잘하셔. 라면도 좋아하시고. 오히려 적은 돈에 반찬 만들고 살림하는 건 나보다 훨씬 나을 거야.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괜히 같이 산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 생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알아서 해. 고마워.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진짜 미안해. 당신이 한 번만 이해 좀 해줘. 알겠다고. 대신 오늘 저녁에 치킨 먹을 거야. 작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시골 처갓집에는 장모님이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혼자 살다 보니 농사 짓는 것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초 장모님 댁에 도둑까지 들어서 크게 놀라셨어요. 다행히도 잃어버린 물건은 많지 않았지만 그런 시골까지 도둑이 돌아다닐 줄은 정말 몰랐죠. 경찰을 부르면 빨리 올 수 있는 곳도 아니라 아내가 더 많이 불안해하더라고요. 평생 농사만 지으셨기 때문에 몸도 성한 곳이 없으신데 시골에서 병원 한 번 가기가 힘들어서 그것도 사실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아내가 집안의 둘째라서 처형이 어떻게든 해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도저히 그쪽은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희 집에 모시기로 했고 장모님과의 어색한 한집살이가 시작되었죠. 자기, 우리 엄마랑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그래,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엄마가 살림도 잘하고 손끝이 야무져서 별거 없는 재료로도 맛있는 반찬 많이 만들어줄 수 있거든. 오히려 둘이 살 때보다 식비도 줄어들 것 같아. 장모님도 생각보다 도시 생활에 적응을 빨리 하시는 것 같더라? 밖에서 친구분을 금방 만드셨는지 자꾸 나가려고 하시더라고. 그래도 다행이다. 나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 자기가 엄마랑 잘 지내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장모님이 더 노력 많이 하시는데 나도 잘해드려야지. 가끔 용돈도 드리고 할 테니까 편히 지내시라고 해. 알겠어. 내일은 삼겹살 사다가 집에서 파티라도 해야겠다. 걱정했던 것보다 장모님과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고 집에서 대부분의 집안일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생활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용돈 드린다고 해도 장모님은 자기 돈 많이 있으니 필요 없다고 거절하시고
아내가 장볼 때 쓰라고 생활비 통장을 드려도 한 푼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찌개며 국이며 맛있는 반찬들을 뚝딱뚝딱 만들어내시길래 역시 살림 노하우가 대단하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202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 아파트 관리소장인데 그 집에 할머니 한 분 계시죠? 저희 장모님이신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큰일은 아니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 집 할머니가 자꾸 나무를 말리셔서요. 낮에 잠깐씩 하고 애들 놀 시간에 치우시니까 그동안 눈 감아드렸는데 아이 엄마들이 민원을 엄청 넣더라고요. 애들 노는 곳에서 위생적이지 못하다고. 그래서 더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할머님한테 이야기 좀 전해줘요. 내 입장이 너무 곤란해서 앞으로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나무를 말리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집 할머니가 어디서 따오는지 나무를 매일 한 자루씩 가져와서 놀이터에서 말려다가 시장 앞 사거리에서 팔고 계시더라고. 그동안 모르고 계셨나 보네. 저희 장모님이 나무를 파신다고요?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뭐라고 말리진 못했었는데 이제 애엄마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더 이상 아파트 안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꼭 좀 내 이야기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에 너무 황당했었고 퇴근하고 집에 가자마자 장모님에게 사실 확인을 했더니 저희 집에 오신 뒤로 나무를 캐다 시장 앞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신 게 사실이더라고요. 장모님 호주머니에 돈이 마를 날이 없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다 저희 몰래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딱히 장모님 앞에서는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는데 괜히 나 때문에 밖에서 힘든 일을 하고 계시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그러고 다니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요즘 자주 밖으로 나가시길래 동네에서 친구분들 사귀고 놀러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괜히 내가 당신한테 돈돈거리는 바람에 장모님이 부담이 되셨나 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벌면 그만인데 장모님이 시장에서 장사까지 하시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 동네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앞으로는 절대 못하게 할 테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당신 탓도 아니고 엄마가 우리한테 신세 지는 게 미안해서 그러신 거야. 집에만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밖으로 나가고 싶으신가 봐. 앞으로는 나무를 캐더라도 우리 세 식구 먹을 것만 조금씩 하시라고 해. 내가 용돈이랑 생활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장사 같은 건 하실 필요 없어. 알겠어. 엄마도 좋은 마음으로 운동 삼아서 그런 거니까 당신도 너무 마음 쓰고 그러지 마. 주말에 장모님 모시고 꽃 구경이나 갔다 오자. 그 전에 봄옷도 한 벌 새로 사드리고. 그래, 엄마도 좋아하시겠네. 지금은 더 이상 장모님이 좌판 깔고 장사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용돈도 처형과 제가 드리고 있고 우리 세 식구 생활비는 전부 체크카드로 쓰고 있어요. 사실 같이 살기 전에는 장모님이랑 한 집에서 산다는 것에 거부감도 심하게 들었고 괜히 불편할 것 같아서 싫었지만 오히려 장모님이 저 때문에 불편하면 불편하셨지 워낙 배려를 잘해주셔서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저희가 아이를 갖게 되더라도 집에서 장모님이 애를 봐주실 테니 일할 때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같이 사는 동안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요. 장모님께서도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신 뒤로 예전보다 좋아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얘야, 오늘 몇 시에 퇴근하니? 퇴근하는 길에 우리 집에 좀 들렀다 가라. 저야 6시 퇴근이죠. 어머님 또 반찬 만드셨어요? 저희 저번에 주신 반찬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도 그때는 마른 반찬 한 거고 이번에는 성호가 좋아하는 게장도 있고 동치미도 담궜다. 어머님 저희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녁은 잘 먹지도 않아요. 저도 남편도 체중 조절하느라 6시 이후에는 안 먹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많이 드세요. 그래도 내가 음식 만든 성의를 봐서라도 가져가라. 너 진짜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너희들이 뺄 살이 어디 있다고 저녁을 굶어? 헛소리 하지 말고 오늘 가져다가 둘이 먹어라. 네, 알겠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3년 된 부부입니다. 신혼 때까지만 해도 둘 다 살이 그렇게 찌지 않았어요.
남편도 183cm 키에 75kg 정도 나갔었고, 저는 163에 44kg 정도 나가는 마른 체형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로부터 뭔가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에서 같이 먹어줄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지, 퇴근하고 난 뒤에 저녁 먹고 또 몇 시간 후에 야식으로 치킨이나 족발을 시켜다가 맥주를 마셨어요. 저도 술을 좋아하고 남편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다 최근 몇 년간은 밖에서 회식도 못하니까 집에서 남편과 함께 야식을 즐겼었죠.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처녀 시절 입던 옷이 하나도 안 맞고 요즘 옷 사러 가면 한 사이즈가 늘어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오죽했으면 출근할 때 입는 정장이 하나도 안 맞아서 옷을 전부 새로 맞춰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뚱뚱이 커플이 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나이기 때문에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건강까지 염려되고 조금 살이 더 쪘다가는 영영 못 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신나게 먹고 올해 1월 1일부로 저희 부부는 다이어트를 선언했어요. 아침은 야채 위주 건강식으로 든든하게 챙겨 먹고 점심에는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저녁은 먹지 않고 각자의 방식대로 알아서 운동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덕분에 지금까지 체중도 조금씩 빠지고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피곤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자꾸 먹지도 않을 음식을 가져가라고 성화를 하셔서 너무 귀찮아요. 예전에는 가끔 한번 반찬 만들어서 가져오신 적이 있지만 요즘 들어 더 난리십니다. 남편이랑 제가 살 빼느라고 저녁 안 먹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기 아들 저녁 안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방방 뛰면서 그때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시네요. 처음에는 주시는 정성 때문에 억지로라도 먹어서 없애려고 했는데 저희가 먹는 양보다 만들어주시는 양이 몇 배는 많다 보니까 도저히 처리할 수 없어서 냉장고에 쌓여만 가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들도 제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자기 아들 위주입니다. 아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실 거면 아들 불러서 가져가라고 하시지 꼭 회사가 반대 방향인 저를 불러서 가져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져온 음식을 저도 안 먹고 남편도 안 먹으니까 집에 냉장고며 김치 냉장고에 꽉꽉 처박아 놨다가 곰팡이가 필 때쯤 내다 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어차피 안 먹을 거 음식이 아까워서 주지 마시라고 수십 번 말해도 듣지도 않고 이제는 아들 챙긴다는 느낌보다도 저랑 기싸움하려고 일부러 더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또 반찬 만드셨다고 하는데 당신이 이야기 좀 해봐. 우리 집 냉장고에 더 이상 넣을 자리도 없어. 어차피 돈 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그냥 받아와. 아들 며느리가 살 뺀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마음에 챙겨주시는 건데 노인네 정성 무시하는 것도 그거 불효하는 거야. 그럼 어머님 정성을 봐서 당신이 맨날 먹어서 없애기라도 하던가? 맨날 운동한다고 닭가슴살만 먹으니까 어머님 반찬이 줄어들질 않잖아. 음식 아깝게 매번 이게 무슨 짓이야. 조금 싸주시는 것도 아니고 매번 한 통씩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다 먹냐? 우리 엄마는 원래 손이 커서 어쩔 수 없어. 그냥 다 못 먹으면 버리면 그만인데 뭐가 문제야? 버리는 것도 다 돈이거든. 아파트 관리비에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다 청구되는 돈이야. 난 도저히 힘들고 귀찮고 죄 짓는 기분이라 못하겠으니까 앞으론 당신이 버려. 그리고 내가 퇴근길에 어머님 댁 들르려면 집이랑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니까 앞으론 어머님이 부르면 당신이 가서 음식 받아와. 그까짓 거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알았어. 앞으로는 내가 버리고 내가 엄마 집에 갔다 올게.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반찬 가지러 오라 하실 때마다 일부러 남편을 보냈어요. 처음엔 어머님께서 왜 너가 직접 안 오고 자기 아들 시키냐고 하셨지만 제 얼굴 보는 것보다 아들 얼굴 한번 더 보는 게 어머님 입장에서도 좋은 일 아니겠어요? 어머님 아들이 먹을 음식이니까 아들이 직접 가서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 몇 번 해보니까 어머님께서도 만족하셨는지 그 뒤로는 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저희 남편에게 연락해서 반찬을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들 자주 보니까 더 신이 나신 건지 아니면 남편이 갈 때마다 고맙다고 용돈이라도 쥐어드리고 온 건지는 몰라도 제가 갔을 때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부르시던 어머님께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주일에 4번, 5번씩 불러다가 반찬을 챙겨주셨어요. 메뉴도 매번 달라지고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성도 이런 지극정성이 없구나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2배는 더 받아오는 반찬들을 남편은 거의 손도 안 대고 냉장고에 넣어두었고 그렇게 저희 집 냉장고는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들로 숨도 못 쉴 지경이 되었죠. 저는 저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매일같이 집에 오자마자 음식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렸어요. 여보, 오늘 퇴근하자마자 냉장고 맨 아래칸에 있는 어머님 반찬들 상태 확인해보고 애매한 건 다 버려줘. 냉장고에서 슬슬 쉰내 나더라.
또 그건 받아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당신이 거의 먹지도 않으니까 자꾸 냉장고에서 썩어버리는 거지. 난 몰라. 당신이 알아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먹던지 버리던지 오늘 안으로 냉장고에서 없애버려. 아, 어제도 3통은 버린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오늘도 뭐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 더덕으로 장아찌를 담그셨다고 하던데 더덕은 당신도 좋아하는 거 아냐? 아니, 난 젓갈 장아찌 같은 건 안 먹잖아. 짠 거 먹으면 물 많이 먹어서 다음날 퉁퉁 부어. 난 손도 안 댈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진짜 왜 자꾸 주시는 거야? 미치겠네. 지난주에 받아온 갈비찜도 얼마 먹지도 못했는데 다 버려야 하잖아. 우리 엄마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대체? 당신이 좋다고 받아오니까 어머님은 신나서 더 만드시는 거지. 난 몰라. 난 처음부터 주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 친정엄마가 김치 가져가라 해도 난 안 먹을 거니까 주지 말라 하는데 당신은 고맙다고 매번 덥석덥석 가져오니까 어머님이 신나서 더 만드시는 거지. 아니 이거 당신이 좀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해주면 안 돼? 매번 가지러 가는 것도 귀찮고 버리러 나가는 것도 일인데 음식 아까워서 더는 못할 짓이다 이것도. 분명히 내가 처음부터 받아오지 말자고 했지? 난 이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받아먹는 아들이 직접 이야기해야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님한테 말을 하니? 진짜 이걸 다 어쩌면 좋지? 남편한테 냉장고 청소시킨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바로 효과가 오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자기 엄마 정성을 봐서 받아다가 나중에 버리던지 하라고 했던 사람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본인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거 다 돈이잖아요. 어머님이 사오는 음식 재료들이 그 돈이 어디서 난 돈이겠습니까? 시부모님 돈도 있을 거고 저희가 매달 드리는 용돈이나 남편이 저 몰래 뒤로 찔러주는 용돈으로 사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매일매일 2통, 3통씩 음식물 쓰레기에 돈을 처박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고 못할 짓인지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반찬 필요 없으니 그만 만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밑반찬 몇 가지 만들었다고 남편 보고 와서 가져가라고 하시길래 남편이 필요 없다고 그만 달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다 못 먹고 버리는데 제발 돈 아깝게 우리 몫의 음식은 할 필요도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래서인지 요즘엔 남편이 시댁 들렀다 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어머님께 반찬 주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귓등으로도 듣는 척을 안 하시더니 자기 아들이 소리 지르니까 한 번에 알아들으시네요. 친정엄마는 옛날에 식당도 해보셨고 음식 하나하나가 다 돈이라는 걸 아셔서 그러는지 저희한테 못 사줄까? 먹을래? 물어보시고 제가 됐다고 하면 2번 묻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 집에서 전업주부로 사셨고 주변 사람들 불러다 베푸는 걸 좋아하셔서 그런지 도저히 음식 아까운 줄 모르고 사세요. 지금이야 남편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잠잠한 거지. 아마 얼마 안 있으면 또다시 갈비 좀 가져가라, 오이 소박이 좀 했는데 그것 좀 가져가라 하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 절대 시댁일에 신경 안 쓸 거고요. 무조건 남편 보내고 남편 보고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하라고 시킬 거예요. 요즘 물가도 얼마나 비싼데 버리는 음식을 생각하면 진짜 돈 아까워 미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나도 내년에 결혼하려고. 남자친구한테 어저께 프로포즈 받았어. 진짜? 잘됐다. 우리 둘 다 내년에 결혼할 수 있겠네? 날짜 잘 조정해서 겹치지 않게 해보자. 뭐야, 충이 너까지 시집 가는 거야? 아니 그럼 우리 삼총사 중에 나만 남는 건데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남자친구가 이렇게 빨리 프로포즈 할 줄은 몰랐어. 적어도 내후년쯤은 되어야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빨리 결혼하자는 거 있지? 누구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하네. 그나저나 너희들 프로포즈는 제대로 받은 거 맞아? 괜히 남자가 결혼하자 했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건 아니지? 꼭 프로포즈를 받아야 해? 그냥 서로 결혼하기로 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러게. 나는 그냥 레스토랑에서 밥 먹다가 꽃다발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프로포즈를 나중에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생각인가? 너 그렇게 물러터져서는 절대 안 돼. 예원이 너도 프로포즈 못 받았으면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해서 제대로 해달라고 해.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다이아 반지도 받고
근사한 곳에서 제대로 된 프로포즈도 받아야 하는 거야. 나는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이던데. 남자친구도 결혼 준비하느라 엄청 힘들어 보이더라고. 우리 둘 다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는데 괜히 부담 주기 싫어. 그렇게 착한 척하면 당연히 챙겨야 할 것도 하나도 못 챙기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헐값에 시집가면 평생 무시당하고 산다더라? 생각해보니까 나는 프로포즈는 확실하게 받아야겠어. 내일 남자친구한테 제대로 해달라고 다시 이야기해야지. 역시 충이 너가 똑똑하다니까. 챙길 건 야무지게 챙겨야 돼. 내 주변 언니들도 결혼할 때 남자 사정 다 봐줬다가 지금 맨날 후회하잖아. 그러니까 꽃다발 하나로 그냥 넘어가기엔 뭔가 찝찝해. 적어도 프로포즈 반지는 제대로 해달라고 해야지. 금은방 같은 데서 이상한 반지 사오지 말고 백화점에서 제대로 된 브랜드로 사달라고 해. 다이아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 야, 너네 적당히 해. 다이아 작은 거 박혀있는 것도 백화점에서는 최소 300만 원 달라더라.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300만 원이 아깝니? 남자친구가 그 정도 쓸 생각 없으면 결혼은 뭐하러 해? 맞아. 나 지금 아니면 평생 다이아 반지 못 해볼 것 같아. 한 번 하는 거 좋은 걸로 해달라고 할 거야. 결혼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저는 올봄에 3년 만난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내년 4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저희 둘 다 사회생활하며 모아왔던 돈으로는 전부 신혼집 구하는 데 쓰기로 했어요. 혼수도 하지 않을 생각이고 남자친구와 제가 둘 다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집에서 쓸만한 것들을 모아서 신혼집에 놓고 쓸 예정입니다. 예물이니 뭐니 생각할수록 돈이 너무 아깝고 힘들게 회사 생활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최대한 생략하고 실속 있게 하기로 결정했죠. 프로포즈 반지 같은 건 아예 생각조차 한 적 없고 저희 결혼 반지도 다이아 없이 그냥 24K 금반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금값 오르면 녹여서 팔찌나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다른 건 팔 때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데 24K 금이면 안심이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에게 손 벌리기도 죄송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힘으로 준비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치스러운 것들은 전부 피하고 실용적인 것들로만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자인지라 남들이 다이아 반지, 명품백 등을 선물로 주고받는 걸 보면서 살짝 부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저희가 그 정도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아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야, 너희들 결혼하는데 시댁에서 명품 가방 하나씩 안 사주니?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가방 하나씩은 사달라고 해. 예비 신부한테 말하기 좀 껄끄러우면 남자친구 옆구리라도 찔러서 받아내야지. 명품 가방? 그것도 받아야 하는 건가? 얘는 또 뭘 모르는 소리를 하네. 요즘 결혼 준비하면 남자 쪽에서 꾸민비라고 해서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위에서 아래로 쫙 빼주는 거 몰라? 아우, 얘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충이야, 저런 말 듣지 마. 여유가 되면 해주시는 건데 그거 해달라고 강요하고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너희 부모님이 예단 보내고 할 때도 그렇고 양쪽 부모님들한테 전부 부담이야. 너는 또 이 와중에 착한 척이니? 네 남자친구가 못 해준다고 남들도 그러는 건 줄 알아? 내 주변에 결혼한 언니들도 전부 가방 하나씩은 받았거든? 그래, 생각해보니까 나도 지금까지 명품 하나 없이 살았어. 결혼할 때 이 정도 선물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충이야, 너네 전세금 모자라서 외곽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지금 그렇게 돈 쓸 때가 아니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돼. 고리타분한 소리 하지 말고 너나 그렇게 아껴서 실속 결혼해.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인데 그렇게 돈돈거리다가 나중에 후회한다고. 정말 가난해서 돈이 없는 거라면 모를까? 그래도 하고 싶은 건 다 해봐야지. 나도 듣다 보니 영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내일 당장 남자친구한테 가방이랑 다 사달라고 할 거야. 제가 알기로는 친구네 커플이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저희 커플이 모은 돈이 그래도 1억 조금 넘게 있는데 걔네들은 저번에 말하는 걸 들으니까 5천만 원도 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지금 다이아 반지 사고 명품 사고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들 하는 걸 다 따라서 하려는 건지 옆에서 보는 제가 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별 생각 없던 순진한 친구를 옆에서 자꾸 긁어대고 바람을 넣고 있는 영애라는 친구가 너무 얄미웠어요. 자기는 작년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있거든요. 둘이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고 들었지만 이 친구의 사치를 감당하지 못해서 남자친구가 먼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었죠. 항상 명품 좋아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뽐내기 좋아하던 친구라서 본인이 가진 능력보다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만 인생 망가지면 그만인데 그동안 착실하게 살고 있던 친구까지 옆에서 헛바람을 넣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모두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결국 며칠 전에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야, 나 어떡해. 남자친구가 나랑 결혼 못하겠대. 왜? 무슨 일이야 갑자기? 다른 여자라도 생겼대. 프로포즈까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내가 얼마 전에 너가 말한 명품 가방이랑 평소에 사고 싶던 몇 가지가 있어서 남자친구에게 결혼 선물로 사달라고 그랬거든. 처음에 알았다고 생각해보겠다고 하길래 사주는 건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 왔어. 내가 너무 사치스럽다고 나랑 결혼 못하겠대. 나 이제 어쩌면 좋아. 아니 뭐 그런 좀스러운 놈이 다 있냐? 가방 그거 얼마나 한다고. 빨리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해. 내가 저번에 봤을 때 착실하고 좋은 사람 같던데 너 그 사람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충이야, 제 말은 들을 필요 없어. 가방 하나 못 사주는 놈이랑 결혼해서 살아봤자 구질구질 밑바닥 인생이야. 내가 얼마 전에 벤츠 타고 다니는 오빠를 만났거든. 그 오빠 친구도 벤츠 타고 다닌다는데 내가 너한테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런 찌질한 놈은 잊어버려. 그래도 우리가 만난 시간이 얼만데 이런 이유로 헤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 진짜 어떡하지? 빨리 연락해서 잠깐 잘못 생각했었다 하고 다시 만나자고 해. 너 진짜 후회할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벤츠 오빠 소개시켜 준다니까? 그냥 나만 믿고 찌질한 놈은 잊어버려. 이 상황에서 제 친구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결국 친구는 남자친구와 화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파혼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진짜 벤츠남을 소개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전부 멀쩡한 사람이 아닌데 괜히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친구가 파혼하고 난 뒤로 이상하게 저랑은 멀어지게 되었고 두 친구 모두 더 이상 저와는 연락을 하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우리 셋 중에 결혼을 하게 된 사람이 저뿐이라서 불편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평소에 제가 하는 말들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먼저 연락을 끊었으니 저도 앞으로는 친구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다들 20대 후반의 나이에 만나는 남자친구들도 30대 초반인데 그 나이에 남자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결혼 준비하다 보면 수백 수천은 그냥 깨지는 건데 지금부터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아 맞다. 얼마 전에 예비 시부모님들이 저를 부르셔서 저희 모아둔 돈에 아버님 어머님이 보태줄 테니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모은 1억에 2억 정도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조금만 대출 더 받으면 진짜로 집을 사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남자친구랑 신혼집 보러 다니는데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깟 반지나 명품 가방 따위 저도 안 가집니다. 제가 남자친구한테 그런 거 사달라고 했었다면 과연 시부모님이 집을 사라고 이런 큰 돈을 덥석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명품은 무슨 명품입니까? 사람이 먼저 명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